우리 삼형제 저마다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같은 날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두 불의를 외면하지 않을 용기를 갖게 하시옵소. 그렇게 성이 다른 세 사람의 의형제가 되었다. 아우는 형에게 예를 다하기로 약속했고 형은 아우에게 각별한 인정을 베풀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에 다시 없을 최고의 동지가 되기로 맹세했다. 도원결의를 맺은 삼형제는 곧 의병을 모집한다는 경문을 돌렸다.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그것을 바로잡으려 하는 호걸도 많은 법. 단 며칠 만에 500여 명의 장정들이 노상촌으로 모여들었다. 장비가 그들 앞에 나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장한 뜻을 품고 을병이 되어 주어 고맙다. 며칠 안에 무기와 말을 준비할 테니 황건적에 맞서 사력을 다해 싸우자. 장정들은 자신감 넘치는 장비의 모습에 한호성을 질렀다. 그런데 사실 삼형제는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다. 갑자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의병들이 모여들다 보니 모든 물자가 부족했다. 장비가 약속한 대로 전답을 팔아 군량을 마련했지만 얼마나 갈지 마- 얼마 갈 얼마나 갈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무기도 부족해 급한 대로 농기구를 챙겨든 장정들이 적지 않았고 말은 모아놓아봤자 금세 손으로 헤아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유비와 두 아우는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이거 참 큰일이구나. 준비 없이 전투에 나서서는 이길 도리가 없는데 말이야. 삼형제 중에서도 맏형인 유비의 근심이 가장 컸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 산에 올라가 경계를 서고 있던 한정이 한장정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보고했다. 지금 장사꾼 차림을 한 두 사람이 수십 마리의 말을 끌고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대체 그들이 누구란 말이냐? 관우가 정체불명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 말을 달려나가 보았다. 그들이 고을 어기로 들어서고 있었다. 과연 두 사람은 수십 마리의 말들을 고삐와 고삐로 엮어 노련하게 끌고 오는 중이었다. 댁들은 뉘시오. 마이장사꾼 소상과 장세평이라고 합니다. 한건적 때문에 장사를 망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위병을 모집한다는 경문을 보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무기를 들 만큼 젊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말 10마리 앞 재물을 좀 낼 테니 황건적 토벌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뜻밖에 나타난 장사꾼들의 호의에 관노는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듯 했다. 그는 서둘러 두 사람을 유비와 장비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두 형제도 소상과 장세평의 이야기를 듣고 금세 낯빛이 환해졌다. 황건적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나 보군요. 유비가 물었다. 돈 몇 푼 손해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황건적이 길을 막아 어디로도 자유롭게 오고 가기 어렵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그들이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난을 일으켰는데 우리 같은 장사치들의 물건까지 마구 빼앗아 제 입속을 참기려 들지 봅니까? 삼형제는 두 사람의 말에 진심으로 기울였다. 어느덧 자신들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정은 썩었고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 같은 백성끼리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비극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소상과 장세평이 황건적을 물리쳐 달라며 내놓은 물자는 기대보다 더 대단한 수준이었다. 그것은 말 50마리와 더불어 금 500냥과 무쇠 1천근, 짐승 가죽도 100필이나 되었다. 삼형제는 두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여 돌려보낸 뒤 을병 몇을 불러 명령했다. 너희들은 근방의 대장장이들에게 이 무쇠를 가져다 주어 무기를 만들게 하라. 그리고 짐승 가죽을 장정들에게 나눠줘 옷을 만들어 입게 하고 장터에 나가서 곡식을 넉넉히 사들여 굽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며칠 뒤 삼형제도 새로운 무기를 갖게 되어 더욱 장수의 면모를 갖추었다. 유비의 무기는 쌍고검이었고 관우의 무기는 80근이나 나가는 청룡 언얼도였으며 장비는 길이가 1장이나 되는 장팔 쌈모를 손에 들었다.
장정들 역시 저마다 칼과 창 같은 무기를 챙겨들어 비로소 전투에 나갈 최소한의 준비를 마쳤다. 그날부터 삼형제는 장정들에게 무예를 연마시켜 잘 훈련된 의병으로 만들었다. 젊고 건강하기만 했던 500명의 장정은 어느새 누가 보아도 믿음직한 병사들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을 지휘하는 유비, 관우, 장비의 위용은 두말할 나위 없이 늠름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관군들을 도와 황건적을 토벌하자. 유비는 마침내 의병을 끌고 길을 나섰다. 그가 처음 찾아간 사람은 유주 태수요원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의병 모집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유언은 500명의 병사들과 함께 나타난 유비가 너무나 반가웠다. 서로 통성명을 한 뒤 유언이 항렬까지 들추며 유비에게 친밀감을 내비쳤다. 따져보니 자네는 내 조카뻘이군. 황건적을 무찌르는데 큰 공을 세우면 내가 모른 척하지 않겠네. 그와 같은 유언의 언행이 유비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대사를 치르기 위해 나섰는데 감정을 앞세워 그르칠 수는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유주 땅으로 진격했던 황건적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수가 무려 5만이나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릴 만한 위세를 뽐냈다. 태수 요원이 애써 긴장감을 감추며 유비를 불러 명을 내렸다. 도적대가 몰려오고 있으니 자네가 선봉에 서게. 관군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곳을 지키고 있겠네. 네, 그리하겠습니다. 태수의 속셈을 유비라고 모르지 않았다. 유언은 워낙 많은 수의 적이 공격해오다 보니 관군을 보내봤자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다. 차라리 의병을 먼저 보내 황건적과 싸우게 하고 관군은 곁에 두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꿰뚫어본 유비는 아우들과 함께 두려움 없이 전장으로 달려갔다. 얼마 뒤 유비의 병사들이 대홍산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이미 황건적이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내일이라도 당장 유주 관아에 들이닥칠 기세였다. 유, 유비가 산 마루에 올라 황건적을 꾸짖었다. 이놈들, 아무리 어지러운 나라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기강이 있거늘 한낱 도적대가 되어 몹쓸 짓을 일삼으면 되겠느냐? 하지만 말 한마디에 백기를 들 황건적이 아니었다. 맨 먼저 무리의 부수 등무가 날카로운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나오며 소리쳤다. 하지만 말 한마디에 얼마 되지도 않는 병사로 우리에게 맞서겠다니 가소롭구나. 자신 있는 장수가 있다면 이리 나와서 나랑 한번 붙어보자. 등무는 자신들의 수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상대를 얕잡아 봤다. 조심성 없이 덤벼드는 자에게 허점이 많은 법. 장비가 말을 탄 채 장팔 세모를 들고 달려가면서 우레와 같이 고함을 내질렀다. 난 말 많은 놈은 딱 질색이다. 자 덤벼라. 둘의 합은 단 한 번으로 끝났다. 장비의 장팔사모가 허공을 가르는가 싶더니 등무가 피를 뿜으며 땅바닥에 나둥그러졌다. 그 광경을 지켜본 주장 정원지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등무의 것보다 좀 더 기다란 창을 들어 달려나왔다. 내가 부수의 원수를 갚아주마. 너희도 제일의 장수가 나와 나랑 겨뤄보자. 그러자 이번에는 관우가 거침없이 달려나가 적장에게 맞섰다. 그들의 싸움 역시 승부는 간단히 가려졌다. 관우의 청룡 언을도가 단 한 번 바람 가르는 소리를 내자 정원지의 목이 잘려 공중으로 날아갔다. 목에서는 금세 폭포처럼 피가 쏟아졌다. 와, 관운장께서 승리했다. 적의 부수와 주장이 목숨을 잃자 의병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졌다. 그와 달리 5만이나 되는 황건적은 몹시 당황하며 제 살 길을 찾아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모두 패잔병 신세가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의병들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유언의 전령이 유비를 찾아왔다. 태수께서 급히 병사들을 이끌어 청주성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청주성에는 무슨 까닭으로? 장비가 전령을 노려보며 물었다. 지금 그곳이 황건적에 포위되어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장비는 유소 태원이
자신들을 이용만 하려 든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그 심정을 눈치챈 관우가 아우를 자제시켰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삼형제와 을병 뒤를 따르겠다는 유주의 관군이 청주성으로 향할 것이라는 전령의 말이었다. 물론 유언이 직접 오는 것은 아니었고 교의 추정이 5,000명에 달하는 관군의 지휘를 맡는다고 했다. 얼마 뒤 삼형제가 전장에 도착했을 때 청주성은 곧 함락될 위기에 처했었다. 성문이 거의 열려 황건적이 안으로 들이닥칠 상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삼형제의 병사들이 황건적의 후방을 급습하자 전세가 완전 뒤집혔다. 결국 교의 추정의 관군이 지원하러 오기도 전에 전투는 막을 내렸다. 이번에도 삼형제와 을병의 압승이었다. 청주성의 태수는 한달음에 달려나와 유비와 두 아우에게 감사의 예를 표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웠으므로 마치 생명의 은인을 만난 듯 눈물까지 글썽임에 머리를 조아렸다. 음식과 술을 내와 삼형제를 극진히 대접한 것은 당연히 수순이었다. 그런데 유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청주성 태수가 뜻밖의 스승인 노식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태수께서 그분을 아십니까? 중랑장. 노식공은 지금 광종현에서 황건적의 우두머리인 장갑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청주성 태수의 말에 유비는 인자하면서도 엄격했던 노식의 모습이 떠올랐다. 존경하는 스승이 장각의 황건적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유비는 당장 아우들과 병사를 이끌어 노식에게 달려갔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제자의 출현에 노식은 깜짝 놀라며 기뻐했다. 자네가 의병장이 되었단 말은 들었지. 못난 스승을 돕기 위해 이 먼 곳까지 달려오다니 그 마음이 무척 고맙군. 하지만 여기보다 더 지원군이 필요한 곳이 있네. 영천으로 가서 황보승 장군과 주전 장군을 도와주게. 스승님, 저는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스승님의 군사도 5만밖에 되지 않아 10만이 넘는 장각의 무리를 물리치기는 버겁지 않습니까? 아닐세, 그래도 나는 버틸만 하니 어서 영천으로 가게. 그곳에서는 장각의 아우인 장부와 장량이 이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네. 그러면서 노식은 자신의 군사 1,000명을 유비에게 내주겠다고 말했다. 스승의 판단이 그럴진데 더 이상 고집 부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유비는 다시 영천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그 시각 영천에서는 장부와 장량이 진을 치고 대대적인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가만히 있다가는 영천이 황건적의 수중에 들어갈 위기의 순간이었다. 그때 주전 장군이 기발한 방책을 내놓았다. 그것은 일종의 화공이었다. 그날 밤 주전은 날렵한 군사 수백 명을 뽑아 저마다 집다발을 가슴에 품게 했다. 그러고는 조용히 적진으로 다가가서 적당한 때에 불을 붙여 황건적이 잠들어 있는 움막에 집어 던졌다. 때마침 거센 바람이 불어 불길은 삽시간에 훨훨 타올랐다. 곧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고 숨죽인 채 기다렸다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관군들이 일제히 달려나와 적들의 목을 베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사태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장부와 장량은 부하들에게 퇴각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미 많은 황건적이 목숨을 잃어 패잔병이 된 수는 1만여 명에 그쳤다. 그들이 지치고 다친 몸으로 얼마나 달아났을까? 저만치에서 한 무리의 군사들이 나타나 앞길을 가로막았다. 도적놈들아, 우리의 칼을 받아라. 이미 전의를 상실한 황건적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대부분 죽음을 맞이하였다. 겨우 살아나갔던 부하들이 줄줄이 피를 뿜으며 땅바닥에 나뒹굴자 장부와 장량은 소수의 군사들만 데리고 달아나기 바빴다. 서둘러 그 뒤를 쫓으려는 군사들의 한 장수가 멈춰서였다. 그만하면 됐다. 놈들이 간 군마와 무기를 챙겨라. 그 장수는 패국초한 사람 조조였다. 그는 군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몸매에 날카로운 눈빛과 살짝 올라간 입꼬리가 눈에 띄었다. 한눈에 봐도 재기가 넘치는 인상이었다. 실제로 조조는 내시의 양자였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20살도 되기 전에 벼슬 자리에 오른 영특한 사람이었다. 그는 공사를
공사 구분이 엄격한 성품 탓에 비리를 저지른 자라면 지이고 하를 막론하고 무겁게 처벌해 일찍부터 명상을 얻었다. 그리고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기병도의의 직책을 맡아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우는 중이다. 한편 얼마 뒤 유비가 이끄는 의병이 며칠 만에 영천에 닿았다. 하지만 이미 주전의 책략으로 관군이 황건적을 물리쳐 달리 할 일이 없는 상황이었다. 괜히 헛걸음만 했소.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요? 장비가 유비에게 물었다. 다시 광종현으로 돌아가야지. 유비는 그곳에서 하룻밤도 묵지 않은 채 다시 말머리를 돌렸다. 그렇게 부지런히 달려 멀찍이 광종현이 보일 때쯤 나무틀을 죄수를 가둬 수레로 호송하고 있는 한 무리의 군사들과 맞닥뜨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죄수는 노식이었다. 장비가 먼저 나서서 수레를 끄는 말을 멈춰 세웠다. 스승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깜짝 놀란 유비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현덕이로구나. 노식은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유비를 쳐다보았다. 그럼에도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실은 얼마 전 내가 조정으로 사람을 보내 지원군과 군량을 요청해 두었다네. 갖은 술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장갑과 막부터 끝장을 볼 생각이었지. 마침 자네가 영천으로 떠난 뒤 조정에서 황감저풍이란 자가 광종현으로 시찰에 나왔다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나서 지원군과 군량을 보내주겠다는 의미였지. 한데 그 자가 내게 뇌물을 요구하더군. 군량마저 부족해 도움을 요청한 마당에 내불로 쓸 물자가 어디에 있겠나?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더니 저풍이 조정으로 돌아가서 거짓 보고를 했다네. 내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진지에 틀어박혀 황건적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일세. 이런 처죽일 놈을 봤나. 모함을 당한 스승을 바라보면서 유비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 마음을 대변하듯 곁에 있던 장비가 험한 말을 내뱉었다. 노식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황간의 보고를 들은 황제께서 진노하신 것은 당연하지. 그래서 새 중랑장으로 동탁을 임명하여 나를 대신하게 하셨네. 이제 나는 조정으로 압송되어 처벌을 기다릴 뿐이지. 아, 내 신세도 억울하지만 몰입애들이 판치는 조정을 어찌해야 좋을지. 스승의 말을 들은 유비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평소 성격이 그러하듯 그 분노를 쉽게 드러내지는 않았다. 죄수를 호송하던 군사들이 삼형제의 눈치를 살피며 다시 수레를 끄는 말을 몰았다. 험한 길을 덜커덩거리며 지나가는 수레의 뒷모습에서 유비가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우가 입을 열었다. 형님, 억울한 일을 당하신 스승님을 구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관우야, 힘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기는 쉽다. 하지만 근본 원인이 남아있는 한 부조리는 사라지지 않지. 아마 스승님께서도 섣불리 자신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잡기를 원하실 것이다. 관우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유비의 말에 공감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고민이 더 남아있다. 그런데 형님, 중랑장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광종현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그렇구나. 스승님께서 계신 것도 아니니 굳이 갈 이유가 없지. 유비는 멀찍이 보이는 광종현의 눈길을 주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이내 결심이 선 듯 두 아우에게 말했다. 일이 이렇게 됐으니 탁현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병사들을 쉬게 하며 후사를 도모하는 편이 낫겠다. 두 아우는 유비의 결정을 군말 없이 따르기로 했다. 그들은 노식이 내주었던 군사 1천을 광종현으로 돌려보낸 뒤 말머리를 돌렸다. 한참 산길을 가던 유비의 머릿속에 홀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장부의 꿈을 묵묵히 믿고 바라봐주는 어머니가 떠오를 때마다 유비는 마음이 짠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산등성이 돌아 나오는데 어디선가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전부 죽여라. 유비가 재빨리 정찰병을 보내 상황을 살피도록 했다. 잠시 뒤 돌아온 정찰병은 관군이 황건적에게 쫓기고 있다는 보고를 올렸다. 황건적 무리의 맨 앞에 천공장군이라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니 그것은 장각의 군사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까? 장비가 유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유비와 간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장각은 난을 일으키면서 자기 자신의 천공장군 두 동생을 인공장군이라 자임했다. 우리가 쫓기고 있는 관군을 도와주도록 하자. 유비가 명을 내리자마자 두 아우는 병사들을 지휘해 황건적의 후방으로 달려갔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공격에 장각의 군사는 크게 당황하였고 정신없이 도망치던 관군은 다시 사기가 올랐다. 결국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는 형국이 되어버린 황건적은 퇴각을 결정했다. 천궁장군이라고 적힌 깃발이 멀리 사라지는 것을 보며 장비는 장팔사무를 움켜쥔 채 당장이라도 말에 내달릴 기세였다. 순간 유비가 아우를 막아섰다. 그만두어라 장비야. 적의 위력이 아직 만만치 않은데 섣불리 뒤를 쫓았다가는 역공을 당할 수 있다. 머지않아 그들은 섬멸할 기회가 또 있을 것이다. 그제야 장비는 분을 사기며 소나기에 힘을 풀었다. 그때 관군의 장수가 유비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그 모습이 겸손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우리를 도와주어 고맙네. 자네의 소속은 어디인가? 그 장수는 다름 아닌 동탁이었다. 그는 장갑과 맞서 싸우다가 패퇴하는 중이었는데 삼형제 덕분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그럼에도 동탁은 유비가 젊어 보인다는 이유로 말을 높이지 않았던 것이다. 저는 아무런 관직도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 또한 없지요. 그저 나라를 구하려고 일병을 일으켰을 따름입니다. 상대의 태도가 불손했으나 유비는 공손히 대답했다. 그 순간 동탁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을병? 관군이 을병이 도움을 받은 것이로구나. 동탁은 무척 자존심 상하는 눈치였다. 그래서인지 관군의 뒤를 호위하라는 말 한마디를 남긴 채 쌩 하고 부하들 사이로 사라졌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기의 지휘를 따르라는 의미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비가 투덜거렸다. 저런 못된 버르장머리를 봤나. 기껏 목숨 구해줬더니 술상이라도 차려 내주기는커녕 사람을 멸시해. 장비는 명령만 내려주면 그를 혼쭐 내주겠다는 표정으로 유비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유비가 그런 지시를 내릴리 만무했다. 참아라 장비야. 어쨌거나 저자는 황제가 임명한 관군 장수 아니더냐. 곁에 있던 관우가 유비의 말을 거들었다. 네가 저 자를 해치면 황제에게 반역한다는 죄를 뒤집어 쓸 것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반역자가 된다는 말에 끝까지 성질을 부릴 수는 없었다. 장비가 애써 화를 사귀며 유비에게 말했다. 형님 어서 이곳을 떠납시다. 절대로 저런 자의 수하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업소. 그 생각은 유비와 간우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한바탕 전투를 치르고 나니 문득 탁현으로 돌아가기가 망설여졌다. 그대로 고향 마을에 돌아가 잘 훈련된 부하들의 실력을 썩히자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유비가 곰곰이 궁리한 끝에 두 아우에게 물었다. 영천으로 가서 주전 장군에게 의탁하면 어떻겠느냐? 그 제안을 선뜻 관우가 받아들였다. 그러는 편이 좋겠습니다. 일전에 보니 주전은 책략이 뛰어난 장수더군요. 그럽시다. 뭐 거기에서도 배알이 꼴리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요. 장비 역시 형들과 생각을 같이 했다. 어차피 그들은 삶과 죽음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의형제였으므로 이견이 있다고 해서 결코 헤어질 수는 없었다. 삼형제는 즉시 영천으로 향하였다. 마침 그곳에는 주전 혼자 군사를 통솔하고 있었다. 영천을 방어하던 황보숭은 조조를 만나 다른 지역의 황건적을 격퇴하기 위해 이동한 상태였다. 갑자기 찾아온 유비와 병사들을 주전이 반겼다. 어서 오시오.
그렇지 않아도 장보가 다시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와 영천을 공격하는 바람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어. 공이 우리 관군을 돕는다면 큰 힘이 될 것이요. 네, 장군 기꺼이 저희를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탁과 다른 주전인 한데 삼형제는 마음이 놓였다. 주전은 을병을 관군의 부속품쯤으로 여기며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일천 군사를 유비에게 내주며 선봉에 서줄 것을 당부했다. 공의 승전에 대해 익히 들은 바가 있어. 이번에도 영천을 방어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오. 그 길로 유비는 아우들과 함께 장보가 진에 치고 있는 산기슭으로 달려갔다. 어림잡아도 8만 9만 명 정도가 되어 보이는 황건적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들의 두건 탓에 주변이 온통 누런 장강처럼 보였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여 달아났으면서 또다시 어리석은 짓을 범하려 드는구나. 장보는 지금이라도 항복하여 부하들이 개죽음을 면하게 하라. 유비의 호령이 험준한 산골짜기를 돌아 메아리 쳤다. 그러나 황건적 장보는 그 엄포에 기가 죽지 않았다. 헛소리 그만하고 장수끼리 1대1로 붙어보자. 그런 싸움에는 항상 장비가 몸을 사리지 않고 났었다. 상대편에서 달려나온 장수는 부장고승이었다. 얼마 전 대흥산에서 그랬듯이 둘만의 싸움은 싱겁게 결말이 났다. 세상에 장비와 1대1로 붙어 이길 장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방적인 싸움이었다. 고승의 머리가 하늘로 치솟았다가 다시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기세를 놓치지 않으려고 유비가 병사들을 돌아보며 명을 내렸다. 자, 모두 힘을 합쳐 적들을 섬멸하라. 선두에 선 장수는 쌍고검을 높이 쳐든 유비였다. 관우가 청룡 언액도를 휘두르며 그 뒤를 따랐다. 고승을 저 세상으로 보내버린 장비 역시 장팔사무를 들고 합류했다. 삼형제의 무의 솜씨는 실로 대단했다. 그들의 무기가 바람을 가릴 적마다 황건적 무리가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 덕분에 비록 1,500명 남짓한 군사가 삼형제를 따랐지만 일당백의 전세가 펼쳐졌다. 모름지기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졸의 숫자 이전에 드높은 사기와 적절한 전략이었다. 안되겠다. 일단 후퇴하라. 삼형제의 공격을 견디다 못한 장보가 부하들에게 퇴각 명령을 했다. 그것을 본 유비가 말 위에서 활을 꺼내들었다. 곧 한 발의 화살이 시위를 떠났고 장보의 왼쪽 팔뚝에 깊이 박혔다. 장보는 단말마 같은 비명을 내지르며 미처 화살을 뽑을 새도 없이 주랑랭을 쳤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황건적이 점령하고 있던 양성이었다. 장보는 그 안에 들어가 단단히 문을 걸어 잠근 채 꼼짝하지 않았다. 유비는 주전에게 전령을 보내 지원군을 요청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으로 달려온 주전의 관군과 함께 양성을 빙 둘러 에워쌌다. 이제 장보는 도간에 든 생쥐와 다름없는 신세였다. 한편 그 무렵 황건적의 기세는 급격히 기울고 있었다. 조조와 함께 승승장구를 거듭하던 황보승이 드디어 황건적의 본거지를 치기 시작했다. 다만 동탁이 지휘하는 관군은 승기를 이어가지 못한 채 여러 전투에서 패전하기 일쑤였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황보승에게 관군 통솔의 장권을 맡겨 황건적을 물리치게 했다. 그런데 이전 같으면 맹렬하게 저항했을 황건적이 그 무렵에는 영 힘을 쓰지 못했다. 황보승의 관군이 그들의 본거지 안으로 총공세를 펼쳤다. 비로소 그 이유가 밝혀졌다. 무슨 까닭인지 황건적을 이끌어 장각이 얼마 전에 병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자연사인지 독살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우두머리를 잃은 황건적은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형을 대신해 황건적을 지휘하던 장량마저 조조에 의해 목이 잘리자 전세는 완전히 관군 쪽으로 기울었다. 조정에서 전령이 들고 간
장량의 머리를 보고 황보숭의 전공을 치하했다.